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 노무사 경제학 기출문제 2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요 자산을 채권과 화폐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인즈가 그렇게 상정을 했죠. 근데 케인즈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폐 보유에 대한 동기를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와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로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화폐를 보유하는 동기가 말 그대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이제 채권이나 화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화폐를 보유해요. 자, 이거는 이자율에 영향받고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소득에 영향을 받습니다. 플러스고요.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고요. 따라오셨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도 여러분 화폐를 보유할 때 요즘이야 다 현금 이체시키고 그래서 그렇지 옛날같이 돈다발 현금이나 동전 들고 다니려면 주머니도 찰랑찰랑 소리가 나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게 화폐를 들고 다닐 때 재고를 보유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몰이라는 학자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를 좀 발전시켜서요. 화폐를 뭐라고 봤다? 화폐를 재고를 보유하는 측면으로 접근했습니다. 재고로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나타난 건 뭐냐면 재고를 보유하는 화폐, 거래를 위할 때도 이자율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행이나 ATM기를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래 관련된 수수료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발전시켜서요. 이거는 공식을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평균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중요한 변수는요. 앞에 얘기했던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과 달라지는 건 없어요. 소득에 비례하는 건 맞아요. 이자율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자율은 마이너스였잖아. 언제나. 여기도 마이너스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냐에 따라서 2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살짝 넣어두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요게 B가 중요합니다. B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 채권을 내가 화폐로 전환할 때 B만큼의 고정 비용이 발생해요. B가 바로 수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은행을 갔는데 내가 10,000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5,000원이야. 아, 그럼 뭐예요? 5,000원 받고 5,000원은 비용으로 내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수료라 할까요? ATM기를 이용하는 비용이라 할까요? 수수료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에 은행에 갔을 때 돈을 인출할 때 왕창 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창 인출하게 되면 화폐를 내가 보유하는 정도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암기하기 쉽습니다. 보몰 토빈 화폐 수요 이론을 봤을 때 소득에 비례하고 이자율의 반비라는 건 똑같고요. 거기 수수료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수수료가 클수록 돈을 왕창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1번 한번 볼게요. B가 클수록 평균 화폐 아니요. 증가한다니까요. 요식 암기하시죠. 다음 두 번째.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이자율은 분모했잖아요. 언제나 화폐 수요의 마이너스입니다. 감소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화폐를 많이 보유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든 원리는 똑같고요. B가 클수록 전환 횟수는 여러분 아니 수수료가 클수록 ATM기에서 돈을 뽑는 횟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소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B가 클수록 1회당 전환 금액은 그렇죠. 한 번 갈 때마다 화폐로 전환하는 금액이 커진다. 네, 5번이 맞습니다. 오케이.
공식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요.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먼델 플레밍 모델을 얘기하고 있고요.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정환율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정환율 제도 이거 공식 다시 정리하세요. 고재, 변금.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거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그렇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바로 맞다 알 수가 있고요. 따라오셨죠? 다음에 니은 볼게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정부가 외환을 매입해서 지금 고정환율 제도잖아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그래프를 살짝 그려봅시다. 먼델 플레밍 모델이니까 BP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Y고 이자율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IS식이 있고 LM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보세요.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시장의 이자율보다 국내 이자율이 높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국제시장의 이자율보다 국내 이자율이 높으니까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 할게요. 외환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자율이 높게 되니까 달러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자율이 높아서 달러가 유입됩니다. 들어온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 달러가 풍부해집니다. 달러의 가격을 환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가 풍부해지니까 달러의 가격은 하락해요. 오케이? 근데 이거 하락하면 안 된다니까? 환율이 고정돼 있어야 돼요. 하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러를 이렇게 외환보유고로 흡수를 하고요. 대신 이렇게 원화를 공급해 줍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달러가 점차 많아지니까 외환보유고 증가하죠. 오케이. 네. 기억하고 니은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확장적 통화정책은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니까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음 리을. 통화가치의 평가 절상은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세요. 고정환율 제도에는 환율이 변할 수 없으니까 평가 절상 절하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절상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진 거야. 요게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평가 절상되면 환율이 인하되는 거야. 요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변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절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환율이 인하면 미국 물건의 가격이 싸지고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순수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보셔야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요. 요거 틀렸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3번 한번 볼게요. 자, A 국가의 완전 고용 국민소득은 2000이고요. 이렇게 소비 함수는 이렇게 있습니다. 투자는 300이고 정부 지출과 조세는 각각 200입니다. 우선 균형 국민소득은 어떻게 구합니까? Y는 C, I, G 이렇게 돼 있죠.
자, 소비 함수는요. 여기 100이고요. 더하기 0.8 가처분 소득 어떻게 됩니까? y-t 이렇게 되고 i는 300이고요. g는 정부 지출 200이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세는 얼마예요? 200입니다. 200입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정리해서 풀어봐요. 그러면 100, 0.8y 천리 넘어가요. 마이너스 160 더하기 300 더하기 200 하면 균형국민소득 y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2200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요. 오케이? 아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인데 2000인데 지금이 2200이면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경제가 과열 상태입니다. 과열,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우선 첫 번째는 경기 침체 갭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GDP 갭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요걸 두 개 비교하는 건데 200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200.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에 따라서 GDP 총생산 갭인 아웃풋 갭을요. y-y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yn에서 균형국민소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마다 로테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차이가 200 존재하는 거 맞죠?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승수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가장 기본적인 승수 공식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조세가 비례세가 되면 그것까지 1-C 이렇게 갈 텐데 그게 없으면 1-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여기서 한계 소비 성향이 0.8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을 때 얼마나 소비가 증가하는가? 이렇게 됩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니까 1-0.8분의 1 0.2분의 1 하니까 5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 조세 승수 보겠습니다. 승수할 때 조세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니? 라고 한다 그러면 1-c에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를 감면하게 되면 이제 이게 절대값에서 증가하겠지만 감면하면 조세를 증가시키면 이게 마이너스고요. 그럼 1-0.8분의 -0.8 -4 이렇게 됩니다. -2가 아닙니다. -4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답은 이렇게 기억, 리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자, 다음에 24번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 솔로 모형 할 때요. 여기 보시면은 노동자의 효율성까지 여기다 집어넣게 됐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요 2가 없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살짝 요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할 때는 2, K에 0.5, L에 0.5 이렇게 하면은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L로 나눠줘 가지고요. 1인당 표현을 하게 되면 요게 2, 스몰 k야 0.5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L을 뭐라고 표현하고 K와 Y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1인당 소득. 얘는 1인당 자본.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요렇게 균형이 될 때는요. 균형이 될 때는 1인당 소득이 되고 요거 소문자로 썼는데 그냥 소득이 증가하는 거는요. 인구 증가율하고요. 오케이. 자본의 증가율이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인구 증가율이 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소득의 증가율과 여기 나와 있는 자본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겠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노동이 증가하는데 새로운 기술 진보가 생기는 거야. 그럼 노동자 수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이 증가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요게 있을 때 솔로 모형을 그리게 되면 살짝 미니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스몰 k에 y에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y, fk, 여기는 sfk. 그리고 요때 요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기술 진보가 없습니까? n과 델타 k 이렇게 돼요.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살짝. 근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좀 과하게는 아는데 여기 보시면 2가 들어갔어. 2가 기술 진보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같이 묶어서 쓸 거예요. y는 2, 저기 k에 0.5.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효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유효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유효 노동 한 단위당. 그러면 여기 L과 2를 같이 묶어요. 요게 0.5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유효 노동 한 단위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이제 2가 1일 때를 얘기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y는 똑같이 2, k에 0.5 이렇게 되는데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y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유효 노동 한 단위당 소득 이렇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k는 유효 노동 한 단위당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유효 노동 한 단위당 얘기하면 1인당 자본량의 성장률이잖아. 각각의 증가율이잖아요. 1인당 단위당 자본량 하면 이거는 그건 다 변화가 없다니까요. 원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요. 1인당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얘는 스몰 y가 이거잖아. L분의 y. 그러니까 y랑 L 이거 두 개 똑같으니까 얘는 빵이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요. 원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효 노동 한 단위당 그럼 자본량은 제로고요. 유효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 하면 이건 다 제로가 돼서 변화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K의 증가율도 마찬가지고요. 다 변화가 없어요. L로 나눠주니까. 왜냐면 Y의 증가율에서 L 빼고 K의 증가율에서 L의 증가율 빼면 똑같기 때문에 빵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도요. 이 스몰 y를 좀 어렵죠. L2로 표현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요. 얘도 효과 없고. 근데 이렇게 L2로 되는 게 아니라 L로 표현하게 되면 이만큼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 유효자가 빠졌어요. 유효자가 빠지게 되면 여기 빠졌죠? 그냥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변화율, 노동자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는 y가 얼마나 변합니까 하면 이게 이제 L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걸 따와서
이렇게 L분의 K로 표현하는 거와 L분의 Y인 경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N이 아니라 N만큼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표현하면 N 플러스 G만큼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자 다시 Y분의 델타 Y는 K도 마찬가지야. K분의 델타 K는 얘 표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냐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유효 노동당 이렇게 하면 똑같이 0이 되는 건데 얘로 표현해서 나타낸다 그러면 인구 증가율에다가 G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Y의 증가율에다 인구 증가율을 빼요. 빼게 되면 요거는 G만큼 증가하게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1인당 생산량의 증가율과 여기도 마찬가지야. 1인당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증가율은 여기 나와 있는 노동자 효율성의 증가율이 5%거든요. 인구 증가율이 3%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노동자 효율성의 증가율 그거랑 같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인당 자본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1인당 자본량은 요거 자본량은 요거 두 개 더 하는 거지. 더 하는 거니까 N이 요거야. N이. G가 이거야. 그러면 요걸 두 개 더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에다가 퍼센트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2%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짝 노무사 시험에서 나온 걸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표현 자체를 앞에 얘기한 것처럼 노동 그냥 1인당인지 유효노동 그럼 유효노동은 요겁니다. 오케이? 유효라는 게 기술 진보를 나타내요. 그 정도까지만 하세요. 더 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도 경제성장 모형인데 10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러분 이게 AK 모형이죠. 원래 생산함수가 이렇게 A, K 노동도 기술이 최화된 근로자 해가지고 지식 노동자는 이렇게 K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1인당으로 표현하면 Y는 AK 이렇게 됩니다. 보통 솔로 모형에서는요 1인당 자본에 대한 루트가 들어가서 체감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는요 체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Y는 AK 이게 FK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만큼 이렇게요 SFK 이렇게 쓰게 되면 SAK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본에 대한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있게 되면 자본에 대한 요거랑 인구 증가율 이렇게만 쓸게요. 감가상각률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감가상각률도 있으니까 같이 넣을까요?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과 K 이렇게. 아니 여러분 살짝만 보세요. 기본적인 그림의 형태는 뭐냐면 얘가 Y가 있고요. 얘가 체감적으로 증가해서 SY가 있고요. 얘가 N 플러스 델타 K 이렇게 있고요. 그때 요거가 이제 약간 0보다 크면서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다가 여기가 되면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이 빵 이렇게 됩니다. 여기 연두 색깔 칠한 부분은 1인당 자본량이 다 0보다 크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표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인당 자본량이 계속 증가하니까 요거랑은 달리 성장 효과까지 있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우선 보시죠. 이거 AK 모형의 가장 손쉬운 약간 솔로 모형은 외생적 성장 모형인데 이거는 내생적 성장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더 커지거나 저축률이 증가하면 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기 저축률이 커지거나 A가 커지거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 이게 만약에 더 커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 성장이 더 빠르게 더 증가하게 되죠. 오케이? 근데 얘가 만약에 N이 증가하면 오히려 이게 더 줄어들게 되고요. 자, 그래서 기억 한번 봅시다. 저축률이 증가하게 되면 S가 커집니다. 1인당 총생산의 증가율이 이게 폭이 더 커져서요. 1인당 총생산의 증가율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차이 같아질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요거 두 개 같아지는 부분 볼게요. 델타 K. 요거는 SA K 빼기 요거 인구 증가율과 델타 K 요게 되는데 요거 델타 K를 뺄게요. 아니면 요거에서 요걸로 나눠줄게요.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로 나눠줄게요. 요걸로 나눠줄게요. 요걸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1인당 자본량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이게 요거 지워지잖아. KK 지워져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쓰면 여기 핵심만 쓰면 SA 마이너스 M 플러스 델타.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S가 커지게 되면 이게 1인당 자본량의 증가잖아요. 이게 1인당 소득의 증가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S가 커지게 되면 이게 더 벌어져서 얘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인당 생산 증가율 Y로 쓸게요. 얘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요. 오케이? 근데 니은 보시면 인구 증가율이 높아질수록 여러분 인구 증가율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커지면 마이너스니까 얘가 작아져야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1인당 총생산 증가는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죠. 오케이? 경제성장 모형이 조금 어렵게 출제됐어요. 다음 디귿. 균형성장 경로에서 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성장하는데요. 균형. 여기서는 이제 밸런스가 맞는 거야. 밸런스가 잘 맞게 되는 상황에서는요. 1인당 자본의 증가율과 1인당 총생산의 증가율이 동일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1인당 균형 상태입니다. 자본의 증가율과 그리고 1인당 총생산의 증가율 이거 똑같이 되는 거지. 밸런스가 맞게 되니까. 자, 균형에서는 같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차이가 그만큼 벌어지면서 동일하게 되고요. 요게 애매한데 우리가 균형 성장 항상이라는 말이 좀 있어서 조금 그럴 듯해요. 근데 여기 얘기하는 게 경제 성장할 때 여기 보시면 일정하게 성장률이 일정하게 커지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균형 성장 경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니은이 확실히 틀렸고요.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면 좋은데 앞에 문제랑 24번 문제랑 25번 성장 문제와 관련한 건데요. 조금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있게는 출제되진 않아요. 좀 약간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26번서부터 다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